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7시 25분 네. 지나고 있고요. 아유, 그 토요일까지 좀 춥더니 이제 그래도 어제 오늘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추위는 추위지만 이 추위 말고 진짜 추위가 우리 증시에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큽니다. 네.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많이 떨어졌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네. 뉴욕 증시가 약간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랬나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풀리는 건지 아닌지는 근데 저희 시장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튼 지금 외국인들이 SK랑 뭐 삼성전자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뉴스들 좀 짚어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좀 충혈이 됐거든요. 지난주부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안과 가보니까 지금 결막염이 좀 있다는데. 결막염. 그래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을까봐 선글라스를 낄까. 그때 와이프가 한 스튜디오에 3명 중에 2명이 쓰고 있으면. 그렇지. 그거는 좀 모양이 좀 안 좋다. 네, 맞습니다. 차라리 좀 빨간 눈이 낫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유. 불편하시겠지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역시 뭐 의지의 문제니까 다 눈 아픈 것도. 그러면은 그러면 선글라스 저 주시죠. 의지의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다우존스는 1.0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8%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98% 상승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12월 FOMC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게 뭐 증시가 왜 올랐냐라고 했을 때 뭐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 올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오고 있는 명분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연설을 통해서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행동으로 다소 덜해지기는 했지만 현재 통화 정책 수준이 완만하게 긴축적이다. 완만하게 긴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아직 남았다고 본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패드와치에서 금리 선물 그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1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71.5%로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확률이 한 39%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39%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뉴욕 연준 총재 발언 이후에 71.5%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다. 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뭐 금리가 중요하구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금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이 12월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서 굉장히 좀 논쟁들이 좀 많은데 의외로 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할 건지 말 건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막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안 한 다음에 뭐 이번에는 좀 건너뛰지만 뭐 내년에는 좀 완화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물가가 조금 걱정돼서 그런 건데 물가 상태만 조금 보고서 저희 판단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걱정하던 대로 되더라도 그때는 또 증시가 올라갈 이유를 또 어디선가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금리 상태가 주가 쪽엔 썩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 정도 그렇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창용 총재가 이제 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줬었잖아요. 근데 이번 FOMC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번엔. 그렇죠. 동결. 거의 동결로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10명 모두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그 환율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아니 근데 또 GDP 성장률은 또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률은 괜찮고 환율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FOMC는 대부분 시장에서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동결을 하더라도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뉴스부터? 일단 요즘 그 중국하고 일본이 그냥 말로 싸우는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각하게 싸우던데. 예, 이게 그 전에 한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본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환율에 영향을 자꾸 주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국제 무대로 그 내용이 좀 확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잠시만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제 대만 개입 발언 이후에 불거진 중일 갈등이 네. 이제 서로 그냥 뭐 자기는 양국 간에서 한 마디씩 주고받다가 이제는 이제 유엔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그 뭐 대만 문제에서 무력 개입의 야심을 표명하면서 공공연하게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을 했다라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겁니다. 아, 구테우스. 네. 네,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싸우던 거가 아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항의문을 유엔에다가 전달을 한 겁니다. 어. 그러면서 뭔 얘기가 있냐면 그 유엔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회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핵 문제까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네. 그 일본이 민간 수요를 훨씬 넘는 양의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 다카이치 내각의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3원칙을 재검토할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만 위협한 게 아니라 핵 관련한 부분들도 재검토할 의지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그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하고 그 리 총리가 뭐 근처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네. 다 같이 악수하고 뭐 그런 모습 보이다가 네. 뭐 둘이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쌩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네. 그 고이즈미 신지로 그 방위성이 됐잖아요. 네. 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성의 그 이제 행보가 일본 최서단에 있는 요나구니 섬을 시찰을 했습니다. 이 요나구니 섬이 대만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방위령을 강화했던 그런 섬입니다. 네. 거기에 방위성,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국방부 장관이 거기 가서 여기에 그 항공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이게 지금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상황이 뭐 남들 싸우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20 정상회의에 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WTO 세계 무역 기구의 기능을 복원해야 된다. 라는 좀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남들은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와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잘 해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좀 이니셔티브나 뭐 이런 것 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목소리를 내면서 왜냐면 이제 다들 싸울 때는 이제 이런 목소리 내면서 국제 어떤 위상 같은 걸 좀 높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싸우지 않는 많은 국가들은 이제 누군가는 그러니까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좀 평화롭고 자유로운 협상, 무역 협정들을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터키라고 그러고 싶은데 이 터키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신업 원전 프로젝트를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업 원전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그 흑해 연안의 신업 지역의 4.8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입니다. 근데 이거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또 그러니까 원래 근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 프로젝트 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후보군으로 나옵니다. 근데 터키 쪽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그 중국 러시아가 같이 경쟁을 하는 원전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이 터키에 가면서 신흥 원전 프로젝트를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원전 프로젝트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후보로 좀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좀 살펴봤고요. 여튼 우리나라가 잘하면 이번 기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사이들이 서로 다 안 좋을 때 어떤 중재자 역할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힘을 키워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예. 결국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뭐 힘이 좀 국제 무대에서 생기게 되면 또 우리의 공간이 좀 넓어지고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낼 여력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그 내일 모레 뭐 별 문제가 없다면 하정우 AI 수석 모시고 인터뷰 좀 해보려 그러거든요. 네. 근데 UAE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UAE랑 지금 우리나라랑 하고 있는 보도들 보면은 와 진짜 뭐 별걸 다 해요. 뭐 LG전자가 가서 스마트 시티 만들면서 그 B2B로 칠러부터 해가지고 다 공급 HVDC 전력망 공급하고 뭐 이런 거 막 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국제 무대에 나가셨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아니면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하고 손을 잡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이네요. 대표적으로 한국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넘어갈 텐데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옷이 참 멋진데 많이 좀 가려져서 안타까워서 저거 약간 가림판 좀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뭐 뉴스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뉴스는 그 기자들이 그 연루된 그런 부정거래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법들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수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사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투자 패턴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방식이 뭐냐면은 일단 그 전직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사를 작성을 하는데 주로 특징주 기사입니다. 네. 특징주 기사라는 거는 뭐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라는 별거 아닌 기사예요. 근데 이들이 주로 노리는 그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사 하나에도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모든 종목에 모든 기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HTS를 이렇게 보다가 그 종목별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 종목 관련한 기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징주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사가 아니에요. 네. 그냥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라는 그런 특징주 기사인데 그 주식을 미리 사놓고 그리고 고가에다가 걸어놔요. 매도 주문을. 그리고 기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서 매도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그걸 하면서 전업 투자자인 누군가에게 또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똑같은 패턴에 저기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기자, 좀 친한 기자를 통해서 너 기사 그거 쓰는 거 있지? 그거를 미리 받아서 이것도 진짜 뭐 기자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자기가 기사를 쓰기 전에 다른 기자한테 내가 이거 기사를 쓸 거야라고 보내주는 거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선행매매에 이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전직 기자가 가지고 있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기사를 쓰고 호재성 정보를 미리 그런 전업 투자자들한테 알려주고 했다는 건데 진짜 이거는 기자로서의 역량도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호재성 기사를 지가 취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홍보대행사에서 주는 자료 그런 뭐 홍보대행사에서 뭐 악재성 자료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홍보 자료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그거 막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주식 미리 사놓고 그리고서 주식 그 기사 내보내기 전에 그 매도 주문 걸어놓고서 나가니까 팔아먹고 이거를 9년 동안 2천여 건의 기사를 이용을 해서 9년에 2천. 111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아, 11억. 예. 일단 두 놈이 그랬다는 거죠? 기자 한 이와 명하고 관련된 예.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적인 수법만 지금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사람은 전직 기자랑 이제 공모자 이렇게 두 명이 지금 예, 구속이 된 그러니까 거고.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답니다. 예. 예. 아 참. 이게 사실 이렇게 해먹기는 쉽죠. 당연히 이제 보도 나갈 걸 그 기자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 기자는 보도 내고 그 전에 미리 주식 사놓고 기사 또 다른 기자들한테 또 뿌리고. 예. 그러면 그 인간 그 사람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근데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좀 투자 쪽에 관련된 분들이 호재성 정보에 대한 거를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쓰레기 같은 네. 짓이고 좀 그럴싸한 정보,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며 가며 하다가 취득한 정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확인을 하려 그러면 쉽진 않아요. 근데 사실 확인을 진짜 하려 그러는 기자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보를 내가 들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소스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증권업계에 따르면이라든지 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정보를 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진짜로 확인하려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단독 기사니 뭐 그래가지고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그 기자들이 자기 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듣고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요즘에 기자도 너무 많고 매체도 너무 많아서 정말 그냥 사소하게 나오는 기사에 자기 돈을 너무 크게 투자하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저도 뭐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기사 믿고서 한 개 기사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네.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하여튼 물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긴 할 건데 그렇죠. 그래도 사실로 확인되니까 짜증은 또 많이 납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그 제가 3프로 TV가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이슈예요. 네. 이게 그 AI 투자와 관련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관련한 부분들을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용이 뭔지 알면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조용할까 싶어가지고 그 대통령실장님도 모시고 네.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모시고 해서 이 얘기를 한번 계속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와 이거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인데 별로 이렇게 논쟁이 안 되네 네. 싶었거든요. 근데 그 공정거래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논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산분리 완화 규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는 굉장히 좀 신중론을 네.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처음 꺼냈던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하는데 고정 도그마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가지고 독점 폐해가 없는 특수한 영역의 한정에 예외 조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게 AI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은 국민에게 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질 때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해서 예외 조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어렵냐면은 일단 금산분리 제도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배해가지고 막 은행에서 돈 빼먹고 이거를 못하게 하자. 이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생명, 네. 삼성화재,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네.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도가 있기는 했던 건가? 라는 부분들이 좀 걸리는 건데 이게 지주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주사 산하에는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여긴 지주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하라 그럴 때 지주사 전환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독과점이라는 표현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낯섭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네. 독과점이잖아요. 자동차
독과점이죠. 네.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독과점이죠. 네. 선박, 조선 3사 독과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지주사가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그 금융회사를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개인 금융 소비자가 없는 부분 사모펀드 정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 분야로 한정해서 제가 대통령실에서 들었던 얘기는 국민성장 펀드가 들어간 곳 정도?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성장 펀드가 들어갔다는 거는 거기 들어가서 정부가 공동으로 GP를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자금 조달 창구를 좀 더 열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금산분리라는 큰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현안이 뭔가에 대한 딱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금산분리를 폐지하자. 그걸 누가 동의를 합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부가 펀드로 들어간 경우에 정부가 통제 가능한 펀드 정도를 좀 풀어주면 어떻겠냐. 네. 요 정도 논의사항으로 한정해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GP가 뭐예요? GP가 그러니까 펀드 운용자. 운용자. 예, 예.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라피더스라고 그 일본에 있는 네.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일본 정부가 11조 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들어간 돈 하면 한 27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야 우리가 정부 돈을 그렇게 넣었는데 이거를 민간에다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황금주를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황금주? 예, 절대주죠. 그러니까 절대적 의결권을 가진 오. 주식. 아, 네네. 그러니까 야, 정부 돈 투자입이 됐는데 그거를 뭐 민간에서 했다 말아먹고 그런다고 뭐 그런 게 어딨냐. 네. 옛날에는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아니 정부 돈 들어갔는데 그러면 눈먼 돈이냐? 그래가지고 라피더스는 지금 황금주 관련한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부 돈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하. 그 정부 들어가갖고 GP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공동 GP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경우에 하나서 이제 금산분리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그 뭐 규제 완화를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 많이 됐는데 저 이거 한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지금 원고 가지고 만든 PPT거든요. 네. 다 틀렸죠. 이거 틀렸죠. 이거 얼굴이 다 틀렸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어요 방금? 좀 전건 맞죠. 이거 대통령은 맞죠. 아, 네, 네. 네네네. 이거 제미나이 3로 그냥 돌린 겁니다. 글자만 제 원고만 집어넣고 제미나이 3가 최근에 발표된 거죠. 예, 예. 네. 근데 왜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잘한다고 아니면 틀린다고? 잘한다고. 아 잘한다고. 이거 보세요. 5단계 선행 매매 수법. 재미나이. 글자만 써서 넣은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에 그림까지 쫙. 예, 제 방송 원고를 그냥 넣은 겁니다. 혹시 뭐 재미나이 특징주 미리 사놓은 거 아니죠? 아우 샀어야 되는데 제가 워렌 버핏한테 미리 알려줬습니다. 재미나이 특징주 안 됩니다 그런 거. 자 오늘 일찍 가셔야 되나? 네, 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옷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네. 지금 입고 있는 게 페라리. 근데 요 옷은 유종훈 기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딱 유종훈 기자 스타일이네. 아 지금도 굉장히 제 옷 잘 받는다고 지금 댓글에 좀 올라왔습니다. 네, 권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지금 입고 있는 페라리 우리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요 이제 패딩이 보통은 이제 빵빵한 애들을 많이 입잖아요. 네. 이렇게 막 울룩불룩한 거. 뭐 그것도 뭐 겨울에 따뜻하고 좋죠. 그러나 좀 너무 헤비하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좀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요 정도 날씨, 그러니까 한 영상 7, 8도에서 영하 4, 5도 정도 되는 날씨에는 요 경량 패딩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니 저는 좀 놀란 게 입고 왜 이렇게 덥지? 저 지금 계속 땀 흘리고 있어요. 아 이게 패딩인지를 몰랐구나. 아니 패딩은 패딩인데 아무리 네. 패딩이라고 해도 이렇게 얇으면 사실 그 정도 덥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더울 정도예요. 일단 본인이 열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여튼 이제 경량 패딩입니다. 그래서 좀 두께감도 얇고. 그래서 뭐 그냥 일할 때도 이렇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네. 그 패딩 빵빵한 거 입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량 패딩들은 활동하기도 좋고 요즘 사실 맨 날씨에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뭐
아주 밖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출퇴근길 내지는 뭐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올 때 요 정도 요 정도니까 요 정도 경량 패딩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네. 지하철에서 정말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막 밀리고 치이고 하는데 옷까지 무거워서 그 옆에 이렇게 들고 있어봐요. 제 경험담입니다. 아하. 얼마나 힘든데. 맞아. 차라리 이 경량 패딩 이거는 진짜 접어서 가방에다 넣어도 될 정도로 가볍고 그 맞습니다. 부피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이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좀 패션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항공 재킷처럼 입는 맞아. 그런 항공 게 재킷 느낌. 딱 요런 느낌이라 맞아. 예쁜데 네, 괜찮은 이게 이제 올드머니 룩이라고 네. 조금 원래 사는 애, 원래 사는 집 사람들 네. 느낌 주는 건가 봐 이게. 올드머니로. 예, 그래서 갑자기 돈 번 사람 말고 원래 사는 집 원래 그런 사람들 신규 부자가 아닌 옛날부터 전통 부자였던 그냥 원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던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드머니로 네.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뭐 로로피아나인가 하여튼 뭐 있어 하여튼 뭐 그런 브랜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를 싼머니로 보내드립니다. 올드머니인데 싼머니야. 59,800원. 야이씨 너무 싼 거 아닌가? 네. 이상하네. 페라리 맞아? 네, 59,800원에 정말. 근데 이 가격표에 얼마 써 있는지 보이세요? 65만 8천원? 65만 8천 원을 써 있어요. 둘 다 못 믿겠네 이거. 자, 여튼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저희가 내놨습니다. 59,800원에 경량 패딩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110까지 나오니까 또 정사이즈입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주호 기자 맞춤형 제품 하나 또 갖고 왔죠. 좀 제발 좀 주세요. 이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언맨 수트 아니고요. 네. 헬멧 아니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방송보다 아빠 많이 뵀더라 이러면서. 벌써 그런 걸 알아? 네. 요건 여기 이제 이렇게 휘행하던데. 헤어그로우라고 네. 아시잖아요. 네. 그 탈모 걱정이 심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머리에 쓰고 여기 이제 LED 조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네. 두피를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두피에 좀 이게 막혀 있는 혈관 같은 것만 좀 뚫려도 훨씬 더 모낭이나 이런 게 건강해질 텐데.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요.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네. 집에서 한 20분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식약처 허가 의료 기기고요. 네. 미국 FDA 승인도 났다고 하네요. 탈모 치료 의료 기기고.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한 4-50만 원 혹은 뭐 좀 비싼 건 한 100만 원대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요건 저희가 핫딜로 가져왔고요. 네. 가격을 28만 9천 원.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머리에 신경이 쓰여도 돈 쓰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막 100만 원짜리 한 번에 탁 지르고 이러는 건 좀 쉽지 않은데 요거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에 약이랑 뭐 바르고 바르는 샴푸 거, 신경 쓰고 샴푸 이런 거 합치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돈들 한 서너 달만 해도 이 정도 가격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좀 크고 100만 원 좀 너무 크고 이 정도 가격까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발의 두께도 굵어지고 모발의 수도 증가하고 모발 밀도도 증가하는 요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머리에 빠지는 분들 이런 걸로 좀 고민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줄이겠습니다. 주식해서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이런 거 하나씩 사야지. 헤어 그로우 요거는 28만 9천 원에 준비했고요. 탈모 치료 식약처 승인 받은 의료기기 헤어 그로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또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